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초안열전 10번째 시간 경포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는요, 육천 사람입니다. 성은 영씨예요. 관상쟁이 한 사람이 우연히 경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형벌을 받은 뒤에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관상쟁이 입에서 나왔어요. 자, 이 말은요, 경포의 삶을 한계 짓는 딱 요 범위 내에서 살았고, 또 그가 모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요 말 때문에 위로를 받았지만 나중에 또 요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는 절묘하게 그의 인생을 한정 짓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형벌 받은 뒤에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관상쟁이의 말이 경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경포의 운명을 좌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년이 된 이후에 이제 법에 연루가 돼가지고 진나라법이겠죠. 그래서 얼굴에 먹물을 들이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걸 경형이라고 그러는데, 경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관상을 보고 형벌을 받은 뒤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이것을 말한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관상장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말 때문에 경포가 자기가 형벌을 받아가지고 경형, 얼굴에 먹물을, 이제 칼자국을 내고 먹물을 새기는 그 형벌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제 비웃었겠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경포는 그것을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잘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말의 힘을 가지고 또 일평생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거든요. 역시 이제 이 경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성은 영씨였는데, 영포였는데 이 경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칼을 대고 이제 먹물을 새기는 이 형벌을 받으면서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경포라고 바꿔 부르는, 그래서 이름이 경포로 많이 불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열전에도 경포열전, 영포열전으로 아니고 경포열전으로 사마천도 그렇게 실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요, 이제 죄를 짓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벌을 새긴 다음에 얼굴에 어떤 형벌이 새겨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산에 그 진시황릉 공사장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벌을 받은 죄수가 수십 명이나 있었는데 경포는 그 죄수들의 우두머리들과 호걸들과 사귀었다. 그러니까 그 죄수들 가운데도 이 사람은 상당한 그런 리더들과 같이 사귀었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양자강 부근으로, 지금 장강 부근으로 달아나서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진승과 오광이 난이 난 이후에 이제 어떤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방도 망탕산에서 잠시지만 도둑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팽월은 수적이었죠. 수적. 이제 그 호숫가에서, 그런 호숫가에서 도둑질 했던 사람이고, 말 그대로 경포는 양자강 부근에서 떼를 지어서 도둑질을 일삼았으니까 이 사람도 역시 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부근에서 이제 도둑질을 했으니까, 뭐 산에서 도둑질을 하면 산적이고, 그렇게 따지면 유방은 산적인가요? 망탕산에서 했으니까. 아무튼 이 경포라는 사람이 이제 양자강 주변에서 떼를 지어 도둑질을 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209년이에요. 그때 파군 오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뜻을 같이 하고 이제 반진의 깃발을 들게 되는데, 이 오해라는 사람은 나중에 형산왕이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항우편에 들어서 나름대로 분봉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진의 깃발을 들고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군 오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딸을 경포에 처로 주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서 이 사람도 같이 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제 이 강동을 넘어오냐면 이제 항량이죠. 항량이 회계 지역에서 거병을 해가지고 강동자재 8,000명과 함께 거병을 하죠. 항량이. 그래서 마침내 장강을 넘어오고, 장강을 넘어와서 이제 회수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경포가 항량 밑으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항량 밑으로 귀의를 하게 되고, 자연히 이제 항량이 죽고 나서 항우가
이제 모든 권한을 잡게 되고 항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량이 죽은 다음에는 항우 밑에 들어가서 선봉장에 드는데 항상 항우가 어떤 전투를 참여하든지 항상 선봉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꽤 믿을 만한 그리고 쓸만한 그런 장군인 겁니다. 그래서 거럭전투에서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거럭전투에서도 공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의 명령으로 거럭전투 이긴 다음에 신안으로 올 때 그 신안에서 이제 항우 일생의 최고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안의 대학살을 벌이죠. 진나라 군대 20만 명을 이제 생매장을 시켜서 다 죽여버리는데 이때 생매장을 시킬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경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우 밑에서 또 혁혁한 공들을 계속 세우게 되는데 함양에 들어갈 때 이제 유방이 먼저 들어갔었기 때문에 함국관문이 딱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역시 이때도 이제 이 경포가 등장을 해서 함국관을 통과해가지고 함국관문을 열어 제칩니다. 그래서 항우를 함양으로 입성시키는데 역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항우 밑에서 아주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요. 항우가 나가는 전장에는 항상 선발대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가 휘하의 장수들을 제후왕으로 봉할 때 경포를 국왕왕으로 삼아서 이제 도읍을 육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육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육현을 수도로 삼고 국왕왕이 되게 되는데요. 이 국왕왕을 가만히 보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그러면 여기가 초나라인데 초나라 밑에 지역입니다. 초나라 밑에 지역. 그러니까 이제 항우 입장에서는 꽤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옆 나라의 그런 제후로 삼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국왕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까지만 보면 그 점쟁이가 관상장이가 했던 말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형벌을 받은 뒤에는 왕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악행을 하나 저지르는데 뭐 자기가 항우 밑에 있었으니까 항우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이제 크게 보면 아주 항우가 나쁜 짓을 할 때에는 항상 이 경포를 앞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와 항우에게 있어서는 아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밑에 이제 부하 장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이 사람은 이제 굳은 일을 할 때는 이제 경포를 시켜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최악의 또 나쁜 짓이 뭐냐면 의제를 살해하는 일이죠. 의제를 살해하는데 항우가 이제 서초패왕이 됐습니다. 모든 제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이제 이 국왕왕 즉 경포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의제를 이제 세우는 척하면서 도읍으로 보내는 척하면서 관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경포가 군사를 이끌고 의제 행렬을 습격하여 도주하는 의제를 치면까지 추격해서 살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항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죠.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도적 출신으로서 자기가 형벌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항우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국왕왕이 돼서 자기가 예언대로 그 점장이의 말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항우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일단 왕이 된 다음에는 모든 제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제후가 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공을 세워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싸움도 하고 전투에 참여하고 이 경포 같은 경우는 늘 선봉에 섭니다만은 자기가 일단 왕이 되니까 조금 쉬고 싶은가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나요? 그래서 변합니다. 그래서 항우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한나라 2년 기원전 205년이에요. 이제 항우의 분봉체계가 모든 것이 다 분봉체계가 되고 모든 제후들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는데 제일 먼저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 나라의 전영이죠. 그래서 초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항우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우가 자기가 친히 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라를 공격하러 떠나면서 이 국왕왕 영포에게 참전을 요청합니다. 그때 국왕왕은 이제 병을 핑계로 오지 않고 수천 명의 군사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몹시 서운해하죠. 이놈이 내가 내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선봉의 역할을 하더니 일단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친히 나서는데도 나를 도와주러 안 와?
그래가지고 항우가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항우에게 있어서 이 경포라고 하는 존재는요 대단히 유용한 존재거든요.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정말 굳은 일, 정말 험한 일들은 이 경포가 다 행했고요. 그리고 이 경포의 전투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났지만 이제 죽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나라 전형을 먼저 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자, 또 언제도 또 도와주지 않냐면 한나라하고 이제 항우하고 팽성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나라에 있다가 팽성으로 항우가 올라올 때도 역시 그때도 이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경포에게 연락을 해요, 항우가. 근데 그때도 병을 핑계로 초나라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항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단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마 더 큰 그런 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 하니 항우가 경포의 도움 없이도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팽성에서 이제 유방이 60만 제후군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번개같이 다 거꾸로 전세를 역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유방이 북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항우가 밀고 올라오게 되고요. 유방은 평양 선고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지리하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데 한참 팽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쫓겨갈 때 이야기입니다. 쫓겨가는 그 중간에 이제 하읍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유방이 말을 내려가지고 말 한 장을 기대어서 묻습니다. 내가 한곡한 동쪽 동지를 떼어서 상으로 주고자 하는데 누가 나와 공을 함께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장량이 이 지금의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세 사람을 유방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항우하고 사이가 나빠진 경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나라 전형과 함께 모반한 팽월이라는 사람을 이제 유방에게 또 청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바로 한신이죠. 그래서 그때 배반한 유표를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북보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북보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우하고 사이가 나빠진 경포를 장량은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장량의 위대한 점은, 장량의 탁월한 점은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파고 들어가는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고, 자, 그가 장막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천하의 전투의 어떤 형세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유방에게 받거든요. 그래, 이 사람은 장막 안에 있지만, 비록 병약한 사람이라 장막 안에 있지만 천하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장량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장량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씨는 어떻게 할 수가 있고 팽월이라는 사람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급하거든요. 너무 급한 상황인데 항우는 지금 이제 팽성 전투 이후에 막 밀고 올라고 하는 태세입니다. 그래서 밀고 올라오고 제나라에 갔던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참인데 급하단 말이죠. 그럼 이 급한 상황에서 자, 우선 이 항우를 뒤에 묶어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때 장량이 경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실행할 사람이 누군가, 과연 이 경포한테 찾아가가지고 경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유방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거죠. 아무리 항우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할지라도 항우의 초반전에 항우의 어떤 전투에 있어서 이 경포라는 사람은 항우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고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이 경포하면 항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이 사이를 파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어느 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계속 몰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방이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 같은 놈들과는 천하를 함께 동거할 수 없다.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알자예요. 알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급 관리입니다. 주로 알자는 이렇게 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위직은 아니에요. 근데 알자 출신, 즉 하급 관리 하나인 이 수하가 갑자기 나서는 겁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방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장량의 계책에서 나온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서 회남에 가서 회남의 사신으로 가서 영포로 하여금
군대를 일으켜 초나라에 반기를 들게 할 수 있겠는가? 항왕을 제 나라에 몇 달만 붙들어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백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지금 알고 있기는 해요. 지금 항우하고 경포하고 사이가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요 사이를 파고 들어가면 뭔가 좀 몇 개월이라도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수하가 딱 말을 합니다. 저를 사신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유방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요. 유방의 그 일생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복이 많은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위기 고비 때마다 또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유방이 답답해할 때 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수하라는 아주 하급관리 전령 노릇이나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영포를 찾아갑니다. 20명을 데리고 이제 회남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회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수 남쪽에 이제 국왕 지역이 있으니까 회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국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사신대를 데리고서 영포가 있는 국왕으로 갔는데 태제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관리예요. 사흘이 지나도록 국왕 영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태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꼭 가서 너는 왕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너는 꼭 이 얘기를 해라. 왕께서 나를 만나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초나라는 강하고 한나라를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자로 온 것이니 왕을 뵙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라. 만일 제 말이 옳다면 그것은 왕께서 듣고 싶어 하실 것이고 제 말이 옳지 않다면 저와 20명을 회남의 시장에서 부질의 형벌에 처하여 왕께서 한나라를 등지고 초나라와 한편임을 밝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왕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초나라가 세고 우리 한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왕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20명의 사신들을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시장 자리에서 우리를 형벌을 처하게 되면 항우가 그 얘기를 듣고 아우, 경포는 여전히 나의 부하라구나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영포가 그를 부릅니다. 수하를 부릅니다. 자, 수하가 이렇게 말해요. 자, 영포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왕께서 초나라와 어떤 친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초나가 다 아는 일이에요. 그 영포가 나는 북쪽을 향하여 초나라를 섬기는 신하여.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초나라는 그 국왕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수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항왕이 제 나라를 공격해서 지원군을 달라고 할 때 왜 안 보태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또 이제 제 나라에서 3만 명을 끌고 다시 팽성으로 항우가 올라올 때 팽성에 싸울 때 지원병으로 요청했을 때는 왜 아프다고 안 왔습니까? 당신은 뭔가 항우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우가 군사를 청할 때 도와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항우하고 관계가 좀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초나라의 신하라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마음을 읽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왕께서는 신하라는 헛된 이름만을 가지고 북쪽을 향하여 초나라를 섬긴다면 자신을 완전히 맡겨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왕을 위하여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왕은 사실은 뭔가를 저한테 속이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초나라에게 완전히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당신은 지금 초나라 항왕을 믿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께서 초나라를 배말하지 않는 것은 한나라를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두 나라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쪽의 편을 들까 저쪽의 편을 들까. 그런데 초나라를 사실은 배반을 할까 마음을 먹으면서도 한나라 쪽에 붙지 못하는 것은 이제 한나라가 자기가 믿을 만큼 그렇게 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파고들어 가지고 수하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경포의 마음을 읽는 듯이, 경포의 마음을 마치 아는 듯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실은 항왕을 믿고 있지 않다. 항왕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경포의 마음을 수아가 찔러댄 겁니다. 그럼 이제 뭐를 설득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서도 한나라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가 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아는 그 다음에 논리는 뭐냐면, 한나라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라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포에게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전개를 시킵니다. 자, 초나라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맹약을 버리고 의제를 죽였기 때문에 명분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명분을 잃었다는 거예요. 뜨끔했겠죠. 왜냐하면 이 의제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거든요. 근데 그 의제 얘기를 확 찔러대는 거예요, 수아가. 그래서 맹약을 버리고 의제를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천하가 이미 심정적으로는 초나라에서 돌아섰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경포는 뜨끔했겠죠. 아, 이게 내가 이 초나라에 계속 붙어 있다가는 이 천하가 다시 뒤집히면 내가 큰일이 나겠구나.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형연과 성고를 지키면서 총나라와 한나라에서 식량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총나라는 이제 파촉 지방이니까 거기서도 식량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 즉 지금 함양 지방이잖아요. 관중 지방에서도 식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형양 성고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식량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길을 깊이 파가지고 성벽을 튼튼히 하고 요새를 방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세요. 항우가 제 나라에 전역을 치러 갔다가 3만 명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항우의 군사들이 마저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나라 군대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려면, 제 나라에 있는 초나라 군대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양나라 땅을 넘어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설령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형양 성고 싸움은 절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초나라 군대는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라고 형세 분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포의 입장에서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국왕왕이 된 다음에 초나라에 대해서 믿음직한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점쟁이의 예언처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믿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조금 느슨해졌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딱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나라 군대는 믿을 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나라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를 그렇게 한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정말 만에 하나 초나라가 한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취한다고 해도 그 정세는 쉽게 하려볼 수 없습니다. 즉 초나라의 강포함을 두려워한 제후들도 스스로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을 하고 단결하여 서로를 구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초왕이 대중들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초왕은 이미 항우는 천하의 민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초나라가 한나라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세를 보아서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항우하고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수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은 초나라는 어떻게 해도 초나라가 천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당신은 한나라 편이 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딱 얘기하고 나니까 이 경포가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정타를 또 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회남의 군사들만으로, 당신의 군사들만으로 초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군대를 내어 초나라의 등을 돌리신다면 항왕은 필시 대왕의 군세로 인하여 지체할 것이고, 그 지체된 수개월 동안에 한나라는 천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되면 대왕과 함께 칼을 뽑아 들고 한나라에 귀환하시면 한왕은 필시 땅을 떼어서 대왕에게 제후왕으로 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죠. 회남은 말할 것도 없이
대왕의 봉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당신이 국왕왕이 됐지만 그 회남 일대 전부를 당신에게 유방은 봉지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일생 관상자이가 말한 것이 사람의 이제 일생의 어떤 운명처럼 작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왕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항우하고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지금 어떤 제안이 온 거냐면 너를 더 큰 봉지를 가진 더 큰 왕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작용을 딱 하니까 이 경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딱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고 그래서 죽어라고 항우 밑에 충성을 했었고 또 유방에 와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방이 결국 이길 것인데 한나라가 이길 것인데 당신은 한나라 밑에 들어가게 되면 더 큰 봉지를 얻게 됐고 더 큰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넘어갑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떡 넘어갔을 때 했을 때 이제 경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은밀하게 이제 밀약을 맺습니다. 내가 그러나 아직은 공포하지는 말라라고 서로 밀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딱 누가 들어오냐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초나라 사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회남에 당도해가지고 관사의 짐을 풀고 경포에게 자 지금 어떻게 네가 항우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는가? 빨리 항우가 이제 초나라 왕이 명령하신 대로 빨리 군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항우가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까 형경선고 지역에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도우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막 독촉을 합니다. 수하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바로 튀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포하고 그 초나라 사자가 얘기하는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석에 딱 앉습니다.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국왕왕은 이미 한나라에 귀속하였는데 어떻게 초나라가 병사를 얻을 수 있겠어? 라고 그 신하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초나라 사자가 그리고 얼른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려고 이제 그 관사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수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 초나라의 사자를 죽여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급히 한나라로 달려가서 한나라와 힘을 합칩시다. 수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경포가 아이고 이제는 내가 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할 수 없구나. 이제는 한나라에 붙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초나라 사신을 죽여버리고 이제부터는 한나라를 도우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항우의 후방에서 항우를 괴롭히는데 이 시간이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었죠. 몇 개월 동안을 유방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파촉 지방에서 또는 한나라에서 이제 물자들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때 소하가 급히 막 노인들 어린애들까지 해가지고 군대를 또 급히 해가지고 형양 선거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항우하고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제 그때 다시 하게 되는 그 아주 황금 같은 몇 개월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